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49살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 가정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호기심에 눈을 빛내시던데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일하며 목격한 것들과 함께 왜 그곳을 떠나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양에 있는 한 간부 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 김정은 장군님의 새 거처에서 일할 가정부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죠. 집주인 부인이 저를 불렀어요. 순옥 동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소. 동무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떻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최고 존엄 가족을 모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자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땀이 흘렀지만 이미 당 간부가 저를 추천한 상태였습니다. 입이 무겁고 쳐내고 하라 말이 새나갈 곳이 없으며 무엇보다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한다면서요. 여기서 제 의사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었죠. 당선과 충성심 그리고 일하며 보고 들은 것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서약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 선발되었어요. 적어도 여기서 일하면 굶어 죽진 않을 테니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게 제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저는 그곳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히 어딘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을 가리고 보이부 요원의 차에 타서 이동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외출을 할 때에도 항상 보이부 요원 감시하에 눈을 가리고 특정 지점까지 간 뒤에야 안대를 풀어줘서 저는 제가 어디에서 일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일을 하러 가는데 마치 죄인처럼 끌려가는 느낌이라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안대를 푸른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호화로운 인테리어, 값비싼 가구들. 이런 곳에서 과연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리설주 여사였죠. 저도 모르게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TV에서 본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화면에서는 항상 미소 짓고 온화해 보였는데 실제로 마주한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당신이 새로운 가정부요? 그녀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면 넉넉하게 먹고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도 따르는 법이니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고 충성을 다하세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바로 최고존엄 가족의 실체구나 싶었죠. 야, 이거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제 발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제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온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보이부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일했죠.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리설주 여사였습니다. 눈치를 보며 조심 또 조심했어요. 리설주 기분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그저 리설주 여사가 까다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을성이 굉장히 없고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깼는데 리설주 여사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멍청한 것,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나 알아? 프랑스에서 온 건데 이 비싼 걸. 그러면서 저를 마구 때렸어요. 저는 발로 채이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게 어디예요? TV에서 본 그 온화한 모습은 어디 갔을까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리설주 여사의 변덕은 점점 심해졌죠. 어떤 날은 저를 딸처럼 다정하게 대하다가도 다음 순간엔 마치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녀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눈치 보는 게 일상이 됐죠. 비위를 맞추려다 보니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현송월이었어요. 리설주를 약 올리려는 건지 뭔지 한 번씩 찾아와서 리설주를 북북 긁어놓고 갔거든요. 찾아오게 되면 늘 직원들은 밖으로 나가게 해서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정원을 치우기 위해 밖에 있다가 우연히 리설주와 현송월이 대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먼저 일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둘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리설주가 현송월을 향해 가수면 가수답게 노래나 불러야지. 왜 정치인 행세야?
네가 뭐나 되는 줄 알아?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현송월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아들 하나 멀쩡하게 못 낳은 주제에 말이 많네. 넌 그저 허수아비 아내일 뿐이지. 우리 용주가 후계자가 될 건데 미리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채신머리 없이. 처음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요. 곧 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리설주 아들 김일봉이 사실 좀 온전치 못하거든요. 제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제대로 대소변도 못 가리는 일봉이가 밤새 어질러 놓은 침대를 정리하고 이불을 빠는 것이었으니까요. 애가 그렇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닌데 문제는 김정은 아들이 온전한 애가 아니다 보니 밖에 이야기가 새나가면 다 총살이라고 얼마나 겁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현송월 아들 김용주는 아주 똘망하고 어리지만 천재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쳐 지나가면서 먼발치에서 봤는데 애가 엄마 닮아서 눈이 아주 부리부리해요. 근데 뭐 주에는 먹는 거나 좋아하고 너무 오냐오냐 길러서 버릇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다들 현송월 아들이 제일 간다고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현송월 본인도 자기 아들만한 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걸 저렇게 면전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며 비아냥거리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죠. 리설주 여사와 현송월의 갈등을 본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안의 숨겨진 모습들을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북한에서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권력 다툼과 자기들끼리 견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리설주 여사는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어요. 특히 현송월이 왔다 가면 그 즉시 꼭 대청소를 시켰죠. 그 여자 냄새가 난다. 면서요. 한 번은 제가 1시간 전에 청소를 했습니다. 여사님, 이라고 말했다가 큰 꾸중을 들었어요. 내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리설주 여사의 눈에서 불길이 튀었죠. 그 뒤로 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했어요. 그 외에는 저는 입 밖에 낼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송월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집에 왔어요. 명목상으로는 업무 보고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리설주가 보는 앞에서 김정은을 만나러 오는 거였죠. 그녀가 오는 날이면 리설주 여사는 꼭 밖으로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아서겠죠. 한 번은 제가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현송월과 마주쳤는데요. TV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죠. 의외로 꽤 예쁘더라고요. 실물 미인이라고나 할까요? 그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김동무, 수고가 많소. 이 집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는 이어 말했죠. 리설주가 동무를 많이 괴롭히진 않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죠. 현송월은 꽤나 인자한 느낌으로 제게 웃어줬습니다. 동무, 여기서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시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죠. 왜 현송월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자기가 무슨 안주인 마냥. 리설주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한편으론 저게 현송월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송월은 본인 스스로 가수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보니 이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까지 올랐다더군요. 게다가 김정은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 역할까지 맡았다고 해요. 북한이 정말 말세구나 싶었죠. 실력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그저 최고존엄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다니요. 그런데 평소 김정은과 현송월 관계를 생각하면 놀랍진 않았어요. 현송월이 김정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김정은 경호를 하던 보위부 요원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김정은이 이번 행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 라고 물었는데 현송월이 대뜸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번 행사 계획이 영 맘에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감히 이런 말을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심지어 김여정 제1부부장까지도 현송월 앞에선 기가 죽어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김여정이 현송월 근처로 가서 뭔가를 의논하려는데 현송월이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하더니 그대로 가버렸다고 해요. 지켜보던 간부들과 보위부 사람들 모두 무슨 일이 터질까봐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고 하던데. 아주 여장부입니다. 근데 그네들 사정은 그네들 사정이고 제가 딱 죽을 맛이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락가락하는 성격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현송월은 그저 가수였는데 김정은을 등에 업고 아주 살판이 났고 이게 TV 뉴스로 보면 별 생각 없이 아 그렇구나 하고 말 텐데 가까이서 보다 보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었죠. 그래도 그 와중에 한 번씩은 같은 여자인지라
리설주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허수아비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김정은과 함께 있을 때만 웃고 그 외엔 그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푸는 게 일상이 됐죠.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커피를 조금 엎질렀는데 리설주 여사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멍청한 것, 넌 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이분이 미쳤나 싶었어요. 옆에 김정은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남자인데 리설주의 이런 악독한 모습을 보면 최고존엄도 정이 떨어질 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김정은도 참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리설주 여사의 이런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리설주 여사가 저를 욕하고 때리는 걸 보고 우리 설주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구만. 아주 안 칼져. 더 세게 때려봐. 라며 웃더라고요. 동물원 원숭이도 이보단 나은 삶일 텐데 싶어 밤마다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현송월이 득세할수록 리설주 여사가 직원들에게 푸는 화해 강도는 높아졌고 저는 점점 더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게 두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그때 꼭 이곳을 벗어나리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더 많은 충격적인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리설주 여사와 현송월의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로 김주애와 현송월의 아들이죠. 김주애는 겉보기에 귀여운 소녀 같아 보였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가 한 6살까지였나? 그냥 보면 완전 애잖아요. 동글동글해서. 하지만 그 둥글둥글한 얼굴 뒤에 숨겨진 성격은 정말 끔찍했죠. 제가 처음 김주애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 눈에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김주애는 완전히 오냐오냐 길러져서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과자를 먹으며 껍질을 바닥에 그냥 내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먹다가 배가 부르거나 질리면 그냥 바닥에 집어던지곤 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 모양이어서 어쩌나 했는데 나중에 김정은이 끼고 다니는 걸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아, 그리고 김주애의 식욕도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었죠. 한 번은 제가 준비한 간식을 다 먹어치우고는 더 없어. 이게 다야? 라며 짜증을 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죄송합니다. 금방 더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다시 가져다 줄 때까지 얼마나 짜증을 냈나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입에 넣어보지 못한 치즈와 밀가루빵을 엄청 좋아했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토실토실해져서 딱 자기 아빠가 될 것 같았습니다. 후계자로 말이 많은데 김주애의 이런 행동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송월의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까웠어요. 김주애는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현송월의 아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김주애는 금세 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 리설주 여사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현송월과 그녀의 아들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지 모든 일에 과민 반응을 보였죠. 한 번은 제가 실수로 현송월이 앉았던 의자를 닦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리설주 여사가 그걸 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바보야. 저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어떻게 그냥 둬? 당장 소독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 집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김주애는 계속해서 공주 행세를 할 수 있을까? 현송월의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그리고 리설주 여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모가지가 날아갈 만한 일이니 저는 그저 보고 들은 것을 가슴속에 묻어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결국 저를 탈북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리설주 여사와 현송월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죠.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현송월이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일하던 직원들은 모두 놀라 굳어버렸죠. 저희가 한창 청소할 시간이었거든요. 리설주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왜 왔어요? 오늘은 장군님께서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리설주 여사가 아주 톡 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송월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 들렀어요. 마침 지나가다 보니 차 한잔 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리설주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차, 여긴 당신 집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송월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아이고, 리설주 동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친구처럼 편하게 왔을 뿐인데 그 말에 리설주 여사가 폭발했어요. 친구?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죠? 왜 갑자기 이렇게 모나된 듯이 굴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렇게 멋대로 드나들어? 현송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대답했죠. 리설주 동지, 말씀 조심하세요. 당신 아들 이야기를 내가 온 세상에 퍼뜨리기 전에. 그 말에 리설주 여사가 현송월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만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하지만 곧 다시 싸움이 시작됐죠. 리설주 여사가 현송월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현송월도 지지 않고 리설주 여사의 얼굴을 핥히었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다른 가정부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릴 수 없었어요. 이 되먹지 못한 것. 뱉는다고 다 말이야? 리설주 여사가 소리쳤어요. 현송월이 비웃으며 대답했죠. 장군님이 밤마다 누구를 찾는지 알아요? 바로 그 되먹지 못한 것을 찾지. 성격이 이 모양이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오래 살고 싶으면 성질 좀 죽여요. 그 순간 리설주 여사의 손이 현송월의 뺨을 때렸어요. 짝하는 소리와 함께 현송월이 비틀거렸죠.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리설주 여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때리고 핥히며 싸웠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옷이 찢어지고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죠. 저는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보위부 요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한 요원이 말했어요. 리설주 여사와 현송월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봤어요. 리설주 여사의 입술이 터져 있었고 현송월의 볼에는 긴 핥힘 자국이 남아있었죠.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리설주 여사가 말했어요. 현송월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가 이기나? 그렇게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이 저렇게 싸우다니. 그날 밤 저는 다른 가정부들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 둘 다 미쳤어. 저러다 나라가 망하겠어. 한 가정부가 말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우리는 한동안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곧 우리가 위험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얘기 그만해요. 누가 듣기라도 하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질 거예요. 한 가정부가 말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날의 광경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곳은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이대로 있다간 나도 언젠가 위험해질 거야.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리설주 여사는 더 예민해졌고 우리에게 더 가혹하게 굴었죠. 현송월은 예고 없이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점점 더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탈북, 상상만 할 수 있지 어떻게 실행에 옮기겠어요. 그런데 강제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현송월의 싸움이 있고 난 며칠 후 저녁 청소를 마치고 다른 가정부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아, 정말 별꼴이다 별꼴은.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 둘이 서로 으르렁대는 꼴이라니. 다른 가정부가 동의했어요.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보니 정말 북조선도 말세야. 말세.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 흠칫했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새삼 깨달은 거죠.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보위부 요원이 와서 김순옥 동무 좀 나와보시오 라고 하더군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 한 간부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보니 정말 북조선도 말세야. 말세.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다행히도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잡음이 심하고 중간중간 끊겨서 누구에 대한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라 박박 우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알 수 없는 말이고 내 목소리 같지도 않다. 우리끼리 네가 일을 덜한다 더한다 하며 싸움박질하고서 푸념을 좀 했는데 오해였다.
하도 목에 핏대를 세우니 보이부 요원도 갸우뚱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후로 새벽 4시, 일 시작 전에 매일같이 자아 비판을 하고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하필 나만 가지고 그러지? 그 싸움을 본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었는데. 느낌상 이건 기강잡기용이었어요. 그 싸움을 목격한 애들이 한 명씩 불려갔거든요. 저처럼 사상교육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이건 그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게 얼마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김정은이 중국 고위 인사들을 맞이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보안이 극도로 중요해져서 저희 같은 하급 직원들은 잠시 휴가를 받았죠. 말이 휴가지. 자기 집에서 보이부 요원 감시 하에 대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를 감시하던 보이부 요원 박정호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걸더라고요. 김동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 지레 겁을 먹고 끄덕였습니다. 박정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동무, 중국에서 온 손님이 가고 나면 지금 일하는 직원들 중 10명 정도는 총살 예정입니다. 네? 뭐라고요? 왜요? 리설주와 현송월 둘이 머리채 잡고 싸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밖으로 말 새나갈까봐 그냥 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쪽 손님이 와 있으니까 손님 다 가고 나면 본보기로 세워놓고 죽인다고. 이번 기회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단속 다시 한번 시키겠다는 거죠. 눈물이 저도 모르게 떨어졌습니다. 아니, 현송월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지들끼리 싸운 걸 어쩌라고. 박정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김동무, 우리 함께 탈북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때 들어가서 싸움을 말렸던 사람이라 저도 총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죠. 그런데 어떡해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정호가 설명했어요. 제가 보위부에 있어서 국경 경비 상황을 잘 알아요. 이번 행사 때문에 경비가 소홀한 곳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탈북하다 죽나 죽기는 매한가지니 저희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각자 필요한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바로 실행에 옮겼죠. 새벽, 우리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박정호의 안내로 우리는 조심스레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정보 덕분에 경비가 소홀한 지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강을 건널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거세서 거의 익사할 뻔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어떻게든 건넜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텐데 아들 같은 정호 덕에 겨우겨우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획적이더라고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렸어요. 박정호가 미리 연락해 둔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로 향할 수 있었죠. 북한에 온 중국 손님이 가기 전에 최대한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의 먹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물론 난민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몇 개월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몰라요. 김정은 일가를 마음대로 욕해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저 허무한 웃음만 나와요. 그들이 그토록 으르렁대며 싸우던 게 결국 권력을 쥔 돼지 한 마리 때문이었다는 게 너무 우스워서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너무 마음이 쓰이네요.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동포들이 배불리 먹고 김씨 일가를 욕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표면상으로는 기쁨조가 없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정말 개돼지만도 못한 짓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단순히 고위급의 성놀이개일 뿐 아니라 외국 접대에도 이용되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성들을 진찰하던 북한의 의사 출신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가까운 친인척들이 아직 탈북을 하지 못해 구체적인 고향과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탈북을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저를 보는 분들이 아이고 북한에서 의사였다면 체계적인 공부를 다 하고 병원에 근무했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한에서도 의사가 직업들 중 최고로 치듯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소리 듣고 살고 대우받으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이렇게 말하면 출신 성분도 좋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 뭐냐 남한말로 금수저 아니냐 하실 텐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자식인데 공부만 특출나게 잘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 고생하는 걸 보고 잘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부모님께서 좀 덜 고생을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북한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아무래도 의사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을 치료하려면 기본적으로 약품도 있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술 기계나 이런 게 갖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약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위에서 공급이 안 되는데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런데 약보다 더 심각한 건 전기입니다. 의료기기도 다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전기 공급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니까 위급한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관리하는 쪽에 전화해서 전기 좀 넣어달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여름, 겨울처럼 온도가 심하게 변할 때 적정 온도 유지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수술할 때 위험한 것도 크고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대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노력은 했지만 이게 계속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 점차 회의감이 세게 오더라고요. 이게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언제쯤 이게 좋아질까 해서 이제 평생 이러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환자들의 문제도 사실 대부분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굶어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남한에서는 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굶어 죽은 사람들을 제일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하니까. 작은 애기들은 굶어 죽고 엄마들은 미쳐서 울고 이런 것들 보면 사람이 제정신이 안 돼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좀 쉰다고 했어요. 다들 말렸죠. 실력이 좋은데 계속 일해야 한다고 우리 병원 과장님이랑 원장님 모두 말했는데 그냥 몸이 좀 아프고 힘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쉬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쉬는데 어느 날 병원 원장님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실력도 좋고 한데 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좋은 자리가 나서 추천했다고요. 거기 가면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들만 진찰을 하니까 험한 꼴도 안 보고 돈도 많이 준대요. 대신 입이 무거워야 하는데 너가 아무래도 적임자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생각해 준 거라 너무 고마운 마음에 다시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험한 꼴을 안 본다는 것도 혹했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생지옥이었습니다. 저 추천한 원장님이 절 왜 그런데 넣었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엔 원장님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추천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알면 추천 안 했겠죠.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전 그렇게 믿어요. 병원 시설은 북한에서 제일 좋고 거기는 전력 공급도 괜찮고 약품도 있었습니다. 대신 환자가 제한적이었어요. 그 기쁨조 여성들, 그분들을 진찰하는 거였습니다. 진찰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주된 일이 성병 치료와 낙태였어요. 그 여성분들이 아니면 이제 북한에서 간부급 관계자분들의 은밀한 치료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비밀 서약서도 쓰고 들어갔어요. 이걸 가족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환자하고도 개인적인 소통은 금지였습니다. 치료를 위한 것 외에는 질문이 불가능했고 진료할 때에도 보이부원이 뒤에서 항상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왜 자꾸 이런 여자들만 오지 싶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내원한 여자분하고 이야기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탈의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앳된 여자애가 보이부원 지켜보는 데서 옷을 벗으면 좀 그럴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하는데 갑자기 병원이 정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누가 왔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료실이 3층인데 1층까지 그 보이부원이 사색이 되어서 뛰어내려갔어요. 어쨌든 외국 손님 왔는데 정전된 병원은 개망신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틈을 타서 물어봤죠. 어리고 예쁜 친구가 어떻게 이런 병을 달고 왔냐고. 매춘을 할 것 같지 않은데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 친구 울던 게 아직도 생생하네요. 오열하며 자기의 처참한 삶을 다 말했죠. 시골에 살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당에 의해 강제로 선택되어 기쁨조에 편입되었고 외국 손님 올 때 접객하며 별별 치욕스러운 일을 다 겪는데 그 고통과 수치심을 어디다 털어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속옷을 입지 않고 티셔츠만 입고 춤을 출 때에는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해가 될까봐 무서워서 너무너무 행복한 척 웃으며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표정으로 제게 자기 고향집 주소와 부모님 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전달해주고 이 악몽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최선을 다해 그 여자를 치료해줬어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동시에 이 일들의 톱니바퀴 중 하나가 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여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보이부원들에게도 괜히 친한 척 다가가 하나씩 하나씩 캐내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여성들의 실상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럴수록 충격과 분노는 깊어만 갔습니다. 끌려간 여자들은 한결같이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예쁘고 꽃 같은 나이에 그냥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쓰여지기 때문에 폭력과 학대, 강제 낙태는 일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죠. 제가 만난 한 여성은 하룻밤에도 여러 명을 상대하며 잠을 한숨도 못 잔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대가로 얻는 돈조차 위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극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를 찾아와 진료를 받는 기쁨조 여성들을 볼 때마다 제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녀들의 몸은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끔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 양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차라리 눈 감고 모른 척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제 소명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괴로웠던 건 낙태 수술을 집도할 때였어요. 이게 여자 몸에 얼마나 나쁜 건지 잘 아니까 차라리 낳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당해서 정합니다.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 인사에게 아이를 인질로 스캔들을 폭로할 거라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는 경우요. 근데 그 외국 인사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상대해야 하니 낙태를 했죠. 그 과정에서 출혈이 심해져 사망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밤에 끌려가 남성들을 상대하다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들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차마 다 여기에 말할 수는 없는데 밑에 뭘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때리면서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하고 가끔 어딘가가 부러져서 오는 경우도 많았으며 목졸림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도 여럿이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정상적인 나라면 당연히 뒤집어질 이야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고 아버지 장군님을 위해서라지만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회의가 들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도 너무 슬펐고요. 공연도 해야 하고 때로는 특정한 여성을 찍어서 오늘은 꼭 그 여자와 놀겠다 라고 하면 여자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어야 하니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기쁨조 여성들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은 더해만 갔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녀들 중 많은 이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건데 하며 겁이 났습니다. 근무가 끝난 후 퇴근을 하던 길 괴로운 마음에 믿음직한 동료 의사를 찾아가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그 역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다가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참을 토론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설령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 해도 당을 상대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우리는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기로 했죠. 몰래 피임약을 구해다 기쁨조 여성들에게 나눠주고 수술 후 최대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꼼꼼히 치료해주기로 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피임약을 공급하다 걸리면 총살이겠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양심의 가책과 싸워가며 버텼지만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갔어요. 밤마다 괴로운 악몽에 시달렸고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갈수록 무거워졌죠. 때론 모든 걸 놓아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내팽개칠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버티지 못하면 그들은 더 큰 고통에 놓일 거란 생각에 이를 악물고 견뎌냈죠. 가끔은 힘에 부쳐 주저앉고 싶었지만 어린 친구들이 저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공하는 약간의 호의가 이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것도 알고 있었고요.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겠지만 먼 훗날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기약 없는 싸움이지만 언젠가 끝이 있으리라 믿으며 저는 그냥 매일매일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쁨조 여성의 사연을 계기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아이를 낳았던 친구였거든요.
보이부원을 눈을 피해 제게 증상을 써서 설명하는 척하며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정치인인의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은 뒤 단 한 번도 아이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에게 먹일 젖이 차오르는데 짠해서 바닥에 버리며 자신이 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나중에 보여준다고 해서 버텼는데 그 중국 정치인이 중국에서 뇌물수수로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그 아이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이 여자에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못 본다고 했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제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비인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깊이 고민했어요. 과연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며 미약하나마 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터무니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모색해야 할까요? 저 역시 기쁨조 여성들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힘없이 사라져간 이 여성들의 가족들에게도 뭔가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접대 중 사망한 기쁨조 여성들의 부모님들께 이 현실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북한에서 의사로서의 지위와 안정을 포기하고 탈북을 선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치사한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살자고 튄 거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두운 내막과 인권 유린을 다 알고 있는 제가 이런 내용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쁨조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란 희망도 있었습니다. 남조선에 가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널리 알린다면 언젠가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 여성들을 구원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몇몇 여성들은 제가 도와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중국 정치인들 접대를 위해 몇몇 여성들과 제가 중국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이때구나 싶었죠. 이때 탈출하지 못하면 저도 여자들도 탈북할 수 기회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를 마치 엄마처럼 따르던 여성들이고 이미 죽은 것과 다를 것 없는 비참한 삶이기 때문에 탈북을 하다 죽나 여기서 죽나 매한가지라며 모두 주저없이 동참하겠다고 했죠. 우리는 은밀히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탈출 경로를 물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늦은 밤 보이부원에게 제가 비싼 술과 안주를 대접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날 새서 경비를 서느라 수고가 많다면서요. 한사코 거절했는데 달러를 찔러 넣어주며 우리 잠깐 야시장 구경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했죠.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발견하고 달러를 한 뭉텅이 더 찔러 넣었습니다. 돈이면 안 될 게 없는 세상이 북한이기도 하죠. 이 꽃다운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이유도 결국은 돈이니까요.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쓰이는 여성들을 위해 제가 모은 달러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술이 얼큰하게 취한 보이부원을 뒤로하고 야시장을 구경하러 나가는 척 도망 나왔어요. 브로커와 시장통에서 접선하고 우리는 그대로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북한을 탈출한 거예요.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택시를 몇 번을 갈아타며 우리는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분명히 엄청난 인력을 풀어 수배를 내렸을 게 뻔한 북한의 상황, 그리고 북한의 남은 가족들까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이 결코 평탄치 않으리란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참 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고뇌도 대한민국에 도착한 순간 모두 사그러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에는 그냥 마음이 다 놓이며 엄청난 감동에 휩싸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국정원에서의 조사도 다른 탈북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되게 긴장했다고 하던데 저는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이걸 털어놓고자 탈북한 거니까 오히려 드디어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해서 기뻤죠. 다른 탈북민들이 국정원을 처음에 무서워하는 건 당연하긴 해요. 북한의 보위부가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원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에게 보위부는 그냥 저승사자예요. 그 사람들이 인상 쓰고 나를 찾아왔다 하면 그냥 나 죽는구나, 어디 끌려가는구나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고 제가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하기도 편했어요. 있는 그대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고 공감도 해줬고 제 탈북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명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도 해줬고요.
딱 하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기일이 돌아오니까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조사받던 그 시기에 제가 부탁을 하나 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간단하게 내가 북쪽 바라보고 작은 상차림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과일이랑 술, 포 뜬 거 이렇게 해서 제사상도 준비해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뭐 좋은 추억 그 자체예요. 조사를 받으면서 기쁨조였던 여자들은 이제 저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조사받을 땐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원에서 몇몇은 만났는데 다들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더라고요. 나만의 병원이 그렇게 좋다고 여러 가지로 몸이 많이 상했던 친구인데 병원에 잠깐 입원도 시켜주고 치료를 지극정성으로 해줬대요. 미안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제게 잘해준다며 자기가 나가서 뭘 해서라도 이 은혜를 대한민국에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건 맞는데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는 러시아 말이 편하지 영어는 정말 모르거든요. 그런데 영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들리고 이러니까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의사 출신이고 북한에서 엘리트 소리 듣는 사람인데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사람이 멍청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경찰분들이 제게 책도 선물해 주시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제가 차근차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깊이 감사한 건 저의 탈북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려진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적응도 어느 정도 마쳤고 저희 친인척들을 북한에서 빼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을 텐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접선 중인데 조만간 곧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친인척들만 나오게 되면 저는 이후에는 할 수 있는 한제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어요. 기쁨조 여성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 강제 낙태와 성적 착취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다니고 싶어요. 몸을 좀 사릴 수밖에 없는 시기라 거절했던 각종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고 인권 단체들과 연대해서 캠페인도 펼치고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가끔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힘들 때도 있지만 탈북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제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북한에서 문제들을 보고도 외면했던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다고도 느껴지지만 그것이 지금도 희생당하는 여성들을 구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절규가 세상에 묻히지 않도록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게 곧 그들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2, 제3의 기쁨조가 더 이상 탄생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외치며 싸워나갈 거예요. 물론 이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직도 탈북 과정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기쁨조 여성들을 보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 사람 일이 늘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난관이 많겠죠. 그럴 때면 기쁨조에서 만난 여성들 그리고 평양의 병원에서 보았던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꿋꿋이 나아가야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선 한 여성이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위급 전용 병원에서 저처럼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고 탈북을 결심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놓지 않는 그 용기 있는 이들에게 저는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서로 손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의 시간을 딛고 일어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기억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연대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북한의 여성들 그리고 북한에서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작은 관심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